자, 교재 4페이지 펴랑, 첫 시간이니까, 내 이름은 알지? 이거 읽을 줄 알지? 주인주자, 은행자. 주님면에 이런 뜻이야. 나이는 만 4살이고. 몇 살로 보이냐? 혹시 인터넷으로 이 반 강의를 한번 들은 학생이 있으면 손 들어봐. 한 30명 있네. 오늘 첫 시간 수업은 거기 보면 4페이지 보면 선생 사회탐구는 이렇게 시작한다. 요 부분하고 옆에 있는 문제 푸는 거, 요두 페이지만 할 거야. 왜 이렇게 수업을 하느냐면 첫 시간은 너희들이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어. 그걸 위해서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으로 모든 과목들이 다 이렇게 돼 있어. 다음 시간에 또 지리 듣는 애들도 있을 건데 지리 수업도 요거하고는 다른 내용이지만은 수능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할 건데 우선 너희가 이제 지금 국사를 선택한 입장에서 하나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국사 선택하니까 선택 과목에서 분리할까 싶어서 상당히 걱정되지. 그치? 근데 서울대학교가 강대 지정을 하니까 국사를 이제 잘하는 학생들은 볼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대체적으로 국사 선택하는 애들이 우수한 학생들이 많은데 그래도 올해 표준점수에서 좀 분리해버렸잖아. 그지? 그게 왜 분리했냐면 기본적으로 표준점수 계산 방법을 이야기를 하면 표준점수라는 거는 지금 현재 수능 체제에서 이걸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국영수에 비해서 사탐 가탐은 반인데 원점수가 0점에서 50점 사이지. 예를 들어서 10만 명이 봤다 국사를. 그런데 30점 받은 학생이 한 10,000명 됐다. 그럼 이게 10%가. 그치? 이렇게 해서 요 2, 3분포를 막대로 그려가지고 원래는 정확하게 그래프가 안 나오지만 그래프를 이렇게 잡아보면 이 그래프의 전체 면적이 100%가 되지. 그랬을 때 이 함수식을 확률 밀도 함수라고 그러지. 그치? 자, 요렇게 돼 있는 것을 표준점수라는 것은 뭐냐면 과목에 따라 어떤 과목은 평균이 30이 나올 수도 있고 40이 나올 수도 있고 20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프 개형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오는데 그 선택 과목 11개에서 각각 다른 개형을 무조건 어떻게 만들겠다는 거야, 표준점수는. 이게 이론적으로 하면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까지 나오는데 0에서 100까지로 잡고 실제로는 100이 안 나오지. 이번같이 이렇게 쉽게 내니까 60몇 밖에 안 나온단 말이야. 좀 어렵게 내면 80, 90까지도 갈 수 있어. 그런데 무조건 평균을 50에 놓는다. 모든 과목이 50이 되게끔 만드는 거지. 인위적으로. 즉 그래프를 좌우로 평행 이동시키고 표준 편차에 의해서 폭을 조정해놓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그래프 개형 자체가 이런 모양이 나오도록 이동시키는 거야. 쉽게 말하면 평행 이동이야. 표준점수라는 게 수학적으로 말하면. 지금 여기 문과인데 난 수학 안 해도 되는데 그런 생각하지 마. 나중에 이제 수업하다가 왜 수학을 꼭 해야 되느냐는 건 앞으로 이야기할 거야. 그래서 표준점수라는 것은 수식으로 잡으면 무조건 평균이 50이 되게 하니까 50 플러스 그 다음에 시그마 표준편차 마이너스 그 과목의 평균 그 다음에 사탐 가탐의 자체 표준편차를 15봐. 그 다음에 여기 x는 자신이 받은 점수. 자, 이게 표준편차 그 다음에 이게 그 과목의 평균. 자, 이게 자신의 점수. 이렇게 하는 것이 표준점수 계산 방법이야. 이것도 모르고 있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 표준점수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 그러면 국사 같은 경우에 올해 표준점수가 낮았던 중요한 이유는 표준점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뭐야? 이 n이지. 그치? 평균이 높아지면 내가 만점을 받더라도 이 값이 작아지기 때문에 표준편차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 그럼 만점을 받더라도 이 값이 작아지니까 결국은 값이 작아지는 거다. 근데 지금 국사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높아질 수 있는 요인이 두 가지야. 첫째 이유는 요것을 시험을 본 집단이 우수하지. 집단이 우수한 집단이. 서울대 간 애들이 다 보니까 웬만큼 출제하면 평균이 올라가게 돼 있어. 근데 이제 어렵게 출제하면 평균이 내려간단 말이야. 국사는 양이 많고 해서 상당히 어렵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웬만큼 내더라도 어려운데 이번에 너무 쉽게 냈단 말이야. 쉽게 출제를 하고 우수한 집단이 보다 보니까 평균이 확 올라가 버린 거지. 그래서 표준점수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우수 집단에는 또 다른 변수가 있었는데 뭐가 있었냐면 재수생들이 많이 봤지. 지금 재수생들은 6차에서는 국사, 윤리, 한국지리 세 과목은 필수였단 말이야. 공부한 걸 또 그 다음에 당연히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높아져서 국사를 선택했을 때 표준점수가 불리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고3들이 상당히 국사를 깊이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절대로 국사를 포기할 수 없는 애들은 상위권 학생, 서울대를 가거나 이대를 가거나 이런 학생들은 반드시 봐야 되니까 오히려 그렇게 제한을 해놓으면 나중에 대학 쓸 때 국사를 안 본 것 때문에 지원이 안 될 수 있으니까 어느 수준 이상의 학생들은 국사를 하게 돼 있어. 그런데 여기서 내가 이제 하나 알아야 될 게 지금 이렇게 해서 좀 불리한 측면이 분명히 있단 말이야.
그리고 공부를 아주 못하는 애들은 봤을 때 자기가 평균 따기 점수가 평균보다 낮다. 그럼 얘가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문제가 되지. 어떤 과목을 선택하더라도 평균보다 못 보면 그건 작살나는 시험이야, 이 시험은. 그런데 이게 최근에 보정장치가 각 대학에서 나타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불리하지 않을 수 있는 측면이 나왔어. 그래서 내년에 너희들이 볼 때는 모든 과목이 사실은 웬만큼 비슷하게끔 돼 있어. 어떻게 바꾸는지 모르지. 며칠 전에 나온 제보이기 때문에 잘 모를 건데 앞으로 표준점수를 변형 표준점수를 대학에서 쓰는 대학들이 상당히 나타날 거니까 그래서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된다. 변형 표준점수는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하는 방식을 썼어. 실제 이제 수능을 봤을 때 그 과목의 표준점수 만점 표준점수가 61이 나오든 69가 나오든 이번에 사회에서 8점 차이가 났거든. 윤리가 61로 가장 낮았고 사회문화가 가장 높았다고 오히려 사회문화가 약간 넓게 출제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표준점수 만점분의 자신의 표준점수로 표준점수로 나눠버리는 거야.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100을 곱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무엇을 곱하느냐면 각 대학에서 사탐을 100점으로 만점하는 학교들이 있고 200점을 하는 학교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는 학교가 4개를 반영하면 0.25를 곱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니? 사회문화를 69점 맞아서 좋다 하지만 여기가 69분의 69로 나누는 거지. 만점 받았어. 그 다음에 국사가 하면 좀 국사 몇 점인지 내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62점이다. 그럼 62점분의 62. 똑같잖아. 이렇게 지금 대학들이 많이 바꾸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표준점수 자체를 가지고 100분위 개념을 쓰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내년도 제도에서는 크게 너희들이 어떤 과목을 선택했냐, 이 과목이냐 저 과목이냐에 따른 유불리 현상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수능을 보고 나서 대학에서 전형 방법에서 바꿔버렸기 때문에 지나치게 신경을 안 써도 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가 되버리냐면 표준점수의 유불리보다는 4개 과목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는 각 과목을 전부 만점 받는 게 가장 중요해. 작년 이맘때 내가 센트럴시티에서 7차 수능에 대한 설명회를 하면서 입시에 있어서 맨 마지막에 가면 실질적으로 당락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과목이 사탐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과는 가탐, 학부모들은 학생들이 에이 무슨 소리 지가 사탐 가르칩니까? 아니다 말이야. 왜냐하면 언어와 외국어는 전혀 유리와 분리가 하나도 안 나타나. 모든 학생이 다 똑같은 걸 보기 때문에. 알겠어? 평이동시키거든 말이야. 표준점수라는 게. 그럼 똑같이 1로 가거나 1로 가거나 똑같잖아. 편차에 의한 폭의 차이가 약간 나타날 따름이지. 그런데 사탐과 과탐 쪽은 선택 과목에 따라서 표준점수 유불리 현상이 생각보다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 또 어떤 집단이 그 과목을 선택했느냐 시험을 보느냐에 따라서 나의 랭킹 차이가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 상당히 선택을 잘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선택을 한 마당에서는 만점을 안 받으면 표준점수를 활용하든 100분위를 활용하든 상당히 불리해질 수 있는 요인이 있겠다. 그 점을 심각하게 고려를 해서 마지막으로 갈수록 사탐 과목에 열심히 해야 된다. 과탐 과목에 열심히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번 수능에서 의외로 크게 손해를 보는 상황이 나왔단 말이에요. 물론 내년에는 이러한 보정장치에 의해서 유불리 현상이 극소화되지만은 그러나 만점을 못 받았을 때는 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이번 겨울 방학 때 너희가 제대로 한번 공부를 해서 일단 국사를 선택한 마당에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사회탐구라는 과목을 제대로 잘하고 나면 상당히 좀 똑똑해질 수 있는 과목이야. 실제로는 내가 사회를 가르쳐서가 아니라 사회 과목이 너희가 인간과 세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틀을 가지고 있는 과목이니까 특히 문과생들은 이걸 대충 암기 과목이다 이런 관점에서 공부하지 말고 제대로 공부를 해주기를 바란다. 알겠지? 자, 그러면 앞으로도 내가 수시로 한 번씩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고 이제 수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어. 거기 보면 4페이지에 손생 사회탐구는 이렇게 시작한다라고 되어 있고 유물사관하고 생산력의 변화와 선사주거지라는 두 가지 제목이 나와 있는데 오늘 아침에 내가 우리 집에서 중요한 사람 한 사람 워낙 바빠가지고 새벽에 만날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다가 그 대화 도중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내가 인간과 세계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본 인식의 틀이 유물사관이라고 이야기를 했어. 이 유물사관이라는 것은 마르크스가 인류 지성사에 남긴 업적 중에 거의 최대 업적에 속한다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유물사관을 제대로 알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의 폭이 상당히 깊이 있어질 수 있다. 그래서 첫 시간에 이걸 다룬다. 자, 유물사관이라는 게 사관이라는 건 역사를 보는 관점이지. 그러니까 유물이라는 게 뭐지? 이걸 한자로 한번 써볼게요. 자, 오직 유자, 사물할 때 물자, 오직 물질이다. 그러니까 물질적 조건을 가지고 역사를 본다 이런 이야기야. 이게 유물사관인데 그러면 여기서 물질이라는 것은 뭐냐면 경제적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거기 그림이 그려져 있듯이 이런 거예요. 밑에가 하부구조, 위에가 상부구조인데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결정한다. 이런 이야기야. 그러면 하부 구조가 뭐냐? 하부 구조는 생산력과 생산관계. 생산력과 생산관계가 생산력과 생산관계를 조금 더 쉬운 말로 하는 것 같으면 경제적인 조건이에요. 경제적 상황이 무엇을 규정하느냐면 인간의 정치적 상황, 사회 구조, 문화적인 조건, 예술, 스포츠 뭐 이런 것들을 다 규정한다. 이게 마르크스의 유물상을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걸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말한다면 어떤 거냐면 자, 잘 들어봐. 어떤 사람의 경제적 조건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활 양식 자체가 달라진다. 좀 가난한 사람하고 돈이 있는 사람하고 주거 양식도 다르고 즐기는 예술도 다르고 그럴 거 아니야. 그치? 또 길게 인류 역사를 보면 인류 역사가 정치적 변화 과정을 쭉 보여왔는데 크게 보면 과거로 갈수록 봉건적 지배가 많았고 오늘날로 올수록 민주화된 사회로 오고 있잖아. 그러니까 못 사는 나라는 독재도 있고 막 왕정도 있고 그런데 상당히 경제력이 올라간 사회는 대부분 다 민주화돼 있고 그러니까 경제적 조건에 의해서 정치적 상황이 규정받는다는 이야기가 맞단 말이야. 알겠어? 그 다음에 심지어 스포츠만 하더라도 잘 한번 생각해봐. 어떤 나라가 마라톤 잘하지? 마라톤 잘하는 나라. 아프리카 뭐 케냐 막 이런 데들 막 어떤 데 보면 1, 2, 3등 다 기어들어오잖아. 어? 왜 그러니? 거기는 국민소득이 연간 1인당 GDP가 막 $100도 채 안 돼. 그러니까 교통수단도 제대로 없고 학교 가는 거 맨날 뛰어다녀. 삶이 마라톤이야 걔들은. 알겠어? 그런데 뭐 되게 잘 사는 나라가 마라톤 잘하는 경우 같나? 처먹고 피딩 해가지고 잘 걸어다니지도 못해. 알겠어? 그러면 프로스포츠 같은 건 어떤 나라가 발달해 있대? 돈이 많은 나라. 걔들은 지가 운동하기에는 너무 비만이단 말이야. 그래서 대신 보면서 만족한다. $10,000 이하를 가지고는 프로스포츠를 해봤자 프로스포츠 선수들 월급을 제대로 못 준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잘 보면 $500도 안 되는 이런 나라는 주로 뛰는 거 잘해. 그리고 한 $2, 3,000 이 정도 되면 축구공 하나 가지고 간신히 뛰어다니만 해. 그러니까 브라질 같은 나라가 공격을 차는 거야. 그렇잖아. 그리고 $20,000, $30,000 이런 나라들은 이제 뭐 프로농구라든지 이런 프로스포츠가 활성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산력과 생산관계, 경제적 조건에 의해서 이러한 정치, 사회, 문화, 예술, 스포츠 이런 것들이 달라지고 규정받는다는 이야기가 맞잖아. 자, 그러면 내 개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 자, 내가 유물사관적인 입장에서 잘 이해를 했는지 한번 판단해보자. 니한테 물어볼게. 왜? 신문당하니까 행복하나? 아니면 다음부터는 이 자리 씨발 절대로 안 앉을 거야. 이런 생각이야? 니네 이 자리 고생이야. 알겠어? 여기서 한 발짝이라도 옮기면 재수야. 알았지? 네가 마음에 들었다는 이야기야. 응? 자, 너희는 손선생 생각하면 어떤 단어가 제일 먼저 떠오르니? 욕. 욕이 제일 먼저. 너 언제 나빴다고 욕이 제일 먼저 떠오르느냐? 내가 이 논술 수업하면서 물어보니까 무슨 단어가 제일 먼저 떠오르냐 하니까 돈 그러더라고. 근데 막상 보니까 되게 가난해 보이지, 그지? 아니야? 근데 그거는 너무 비상적으로 나를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 그렇게 알려져 있는 면은 좀 있겠지. 근데 내가 옛날에는 되게 이제 가난했었는데 내가 좀 결혼을 일찍 했어. 몇 살에 했냐면 26살에 했어. 상당히 일찍인 거지. 마누라는 25살이니까. 왜 이렇게 일찍 결혼했냐면 우리 마누라가 내한테 시보는 게 자기 인생의 목표야. 그래서 한 사람 구원해줬는데 사실이야. 한번 전화해볼래? 그러니까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 결혼했어. 대학교 4학년 때 결혼해가지고 1년을 이제 가난한 대학생으로 살았던 거지. 그렇게 살았는데 그 당시 내가 어디에 살았냐면 신림 이동에 거의 저 꼭대기 달동네 근처에 살았어. 그러다가 이제 그 뒤에 조금씩 돈을 벌어서 지금 내가 이제 도곡동에 살고 있는데 자, 한번 니한테 물어볼 테니까 유물사관적 관점에서 대답을 해봐. 내가 결혼 같아가지고 아주 가난한 고학생 시절에 그 시절에 내가 우리 마누라로부터 받는 대우가 남편으로서 그때 대접을 잘 받았겠니? 아니면 지금 손사탐 좀 알려져 있는 지금 내가 도곡동에 살고 있는 이 상태에서 마누라로부터 대접을 더 잘 받겠니? 언제 더 높은 대우를 받았겠니? 지금 니는 지금 인간들이 유물사관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하려도 다 틀리고 앉아있잖아. 봐, 경제적 조건에 의해서 상부 구조가 규정받는다고 했을 때 한 가정에서도 봐. 예전에 내가 되게 가난했단 말이야. 간신히 먹고 살만한 거. 내지는 어디서 막 빌려서 먹고 살아야 될 그런 정도야. 경제력이 낮았을 때 인간 사회에서 보면 봉건적 지배가 훨씬 더 강했다 그랬잖아. 경제력이 올라가면 훨씬 더 민도하는데. 내가 신림이동 달동네에 살 때는 우리 마누라한테 나는 모든 것이야. 안 그럴까? 이 남편은 죽으면 이 집안 다 흔들리는 거야. 오히려 그때는 정말 나를 하늘처럼 대우했다니까. 어떤 날 학교 갔다 오니까 마누라가 빨리 오보래. 그러니까 뭐 마루견 신발장 다 붙어 있는데요. 부엌 조그만한데요. 딱 문 열고 들어가는데 오보래. 딱 보니까 세수대야에 물 받아놓고 옆에 수건하고 비누하고 딱 놔놨고
앉아라도 막 발도 씻어주더라고. 고생한 우리 남편. 비록 가난하지만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살라고. 그때는 하늘같이 대우했는데 요즘은 들어가면 맨날 자고 있어. 흔들어라. 피곤하다. 옆에 놓고 자든지 땀만 가든지 하세요. 왜? 지금은 남편 죽으면 좋은 거 아니야? 자네 그랬는데 입장을 바꾸는 내가도 그럴 것 같아. 바보들아. 이제는 내 말고 믿을 게 훨씬 더 많단 말이야. 안 그럴까? 그래서 요즘 잔소리하면 그럼 갈라쓸래? 한번 해볼까? 나 이렇게 나오다가 그럼 내만 손해잖아. 경제적인 조건이 올라가면 각자 자기의 입장을 훨씬 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인간 역사에서 훨씬 더 민주화된 사회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한 가정에서도 가난한 시절이 오히려 더 봉건적이고 더 끈끈한 점이 나올 수 있어요. 경제력이 올라가는 것 같으면 보다 더 기하학적인 관계가 된다든지 오늘 아침부터 내가 뭐라고 잔소리하니까 그건 내 사생활이야. 간섭하지 마. 딱 이러더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내가 유물사관적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랬잖아. 이 유물사관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경제적 조건에 의해서 인간의 역사적 상황이 단계가 변화해온다. 이런 이야기야. 그래서 이거는 약간의 문제점이 뭐냐면 경제결정론적 관점이에요. 경제결정론적 관점이라고 비판을 하기도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유물사관이다. 그런데 이것이 내가 인간과 세계에 대한 예의 기본 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앞으로 한국사를 논의하는 중요한 틀로 삼겠다. 이런 이야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걸 너희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가고 이렇게 했을 때 마르크스는 인간 역사가 다음의 5개 단계로 발전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 이번에 보면 마르크스의 역사 발전 5단계처럼 그러면 5개 단계는 어떻게 되느냐? 5개 단계는 역사 발전 5단계는 처음에 원시공산. 원시공산 사회는 왜 나왔느냐 하면 여봐. 원시 사회는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 그날 열매 따먹고 그날 물고기 잡아먹고 그날 사냥해가 같이 우 모여서 그냥 멧돼지 구이 해먹고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잉여 생산물이 없기 때문에 다 똑같이 나눌 수밖에 없다. 원시공산. 그러다가 생산력이 좀 올라가니까 예를 들어서 100명이 생산을 하면 뭐 100명 중에 99명이 생산하면 100명분이 나온다. 그럼 한 명은 일 안 해도 되지. 그놈이 지배자가 되고 나머지 99명은 피지배자가 된 거야. 결국은 국가라는 것이 어떤 단계에서 나왔어?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억압착취하는 과정에서 국가라는 게 나왔잖아. 충동기라는 게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자 원시공산에서 고대 사회로 가면 소수의 지배계급의 절대다수의 노예다. 고대 노예제 사회. 그러다가 생산력이 좀 더 올라가니까 이제는 100명 중에 한 80명만 일을 하면 100명분이 나온다. 그럼 20명은 지배자가 될 수 있는 거지. 지배자가 좀 더 많아지는 거지. 그러면서 지배 단위와 영역이 더 작아지는 거야. 이게 이제 봉건적인 영지 단위의 영주와 농노의 관계. 이게 중세봉건이라는 거야. 중세봉건제 사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혁명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비약적인 생산력의 증가가 나타나면서 100명 중에 50명만 일을 해도 100명분이 충분히 나와. 요즘은 100명 중에 10명만 일을 해도 100명이 먹고 살 수 있는 사회가 돼. 그치? 그러니까 다양한 뭐 예술가도 나오고 스포츠도 나오고 다양한 직업군이 나오면서 근대 자본주의 사회가 나온다. 자, 여기까지 역사를 보는 관점 상당히 탁월한 관점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이러한 시대 사적인 부분도 하고 있고 실제로, 그지? 그런데 이제 마르크스는 이 근대 자본주의 사회가 생산력에 비해서 생산관계의 모순이 가장 심하다. 생산력은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그게 제대로 배분되지 않고 소수의 자본가 계급에 독점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프롤레타리아들은 통력혁명을 일으켜서 자본주의 사회를 타도하고 인류의 가장 이상적인 사회인 공산사회가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이 마르크스가 역사를 보는 5개의 단계인데 이 부분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지 않고 이 부분의 논리가 현실적으로 충족되지 않지 이걸 펼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물론 아직도 이 이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 역사를 이렇게 원시공산에서부터 근대 자본주의 사회까지 그리고 공산사회까지 이렇게 5개 단계로 보는 것이 마르크스의 역사 발전 5단계에서요. 이해가 됐나? 알겠어? 자, 이렇게 보는 관점의 핵심이 뭐야? 하부구조, 경제적 조건이 상부구조를 규정한다. 이게 유물사관이다. 그러면 이걸 이제 좀 더 세련된 형태로 한번 가져가면 이런 부분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야. 거기 지금 오른쪽에 그림이 보면 그림이 두 개 있지. 왼쪽에 그림은 이정의 대나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은 김홍로의 실험도라고 돼 있어. 그렇지? 김홍로의 실험도라고 돼 있는데 이 두 그림을 보면서 여태까지 내가 쉽게 공부를 했던 방식은 이건 16세기 그림이고 이건 18세기 그림이다. 16세기 때는 사군자가 유행했고 18세기 때는 뭐 서양화풍도 나타나고 진경산수화도 나타나지만 중난 특징이 풍족하다. 이런 식으로 단편적 사실로 우리가 암기를 했는데 이게 200년 만에 그림이 바뀐 거 보면 엄청나게 바뀐 거 아니야 사실은. 둘 다 하원 화가인데 국가에서 녹을 받는 하원 화가인데 200년 전에는 대나무를 그렸는데 200년 후에는 실험하는 그림을 그렸어. 미적 대상이 너무나 달라졌잖아. 왜 이렇게 달라졌지? 이렇게 달라진 이유가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유물사관적 관점에서 보면 생산력이 올라가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잘 봐봐. 너희들 뭐 OCN이라든지 지금 영화 채널을 쭉 보면
한 번씩 70년대나 80년대 영화가 나오지. 물론 그거 나오면 아마 너희들 딴 데 돌려버릴 거야. 근데 나나 너희 어머니나 아버지는 그거 보고 앉아있다니까. 옛날이 그리워가지고. 그래서 너희가 옆에서 한 번씩 봐봐. 보면 어떠냐면 70년대 80년대 최고의 스타들이 해 있는 차림새가 요즘 보면 졸라게 촌스러워. 막 머리도 막 되게 장발에다가 막 또 회장님 집이 나오는데 어리어리할 줄 알았는데 우리 집보다 못해. 그건 70년대 80년대 우리의 경제적인 조건, 생산력 자체가 그러한 상부구조의 문화를 형성시킨 거지. 그 당시에 최고의 인기 있는 영화 배우들의 모습이 촌스럽게 보이고 길거리 돌아다니는 자동차를 보면 포니 보면 졸라게 촌스럽게 생겼어. 그런데 70년대는 포니를 보고 다들 감탄했다니까. 차가 저렇게 세련될 수가 있어. 진짜야. 그러니까 그 당시는 국민소득이 한 $1000도 안 되는 그 시절의 미적 감각이거든. 그러다가 지금은 $10,000가 넘어가는 단계에서 우리가 갖는 미적 감각이 훨씬 달라진 거 아니야. 마찬가지야. 지금 16세기는 유물사관적 관점에서 그려보면 이런 거야. 하부구조가 생산력이 자급자족의 자연경제. 그날 먹고 그날 살 수, 그날 먹고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생산해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자급자족하는 정도밖에 안 돼. 별로 그렇게 많은 인력 생산물이 안 나와. 그러면 자급자족의 자연경제에서는 어떤 정치적 사회가 가장 맞느냐면, 근세적인 성리학적인 정치구도가 가장 맞다. 그래서 사회 전반에 가지고 있는 가치가 성리학이야. 그러니까 자급자족의 자연경제에서는 성리학적인 가치체계의 사회란 말이야. 이 성리학이라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지. 그러니까 성리학이라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성리학에서 가장 최고의 가치는 뭐야? 성인이다. 자연물 중에 가장 성인군자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게 사군자야. 매난국죽이야. 그래서 그 당시 화가들의 눈에 아름다움의 대상으로 보이는 게 주로 이게 매난국죽이란 말이야. 그래서 16세기는 이러한 사군자가 많이 그려졌어. 쉽게 말하면 16세기의 경제적 조건에서 맞는 사회적인 의식이나 가치가 성리학이다. 즉 자급자족의 자연경제에 맞는 안경이 이런 성리학의 파란색 안경이다. 그럼 세상이 다 파랗게 보여. 그러나 우리나라가 17세기 중반 이후에 가면 경제력이 비약적으로 올라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게 유명한 근대의 태론이고 자본주의 맹화야. 그래서 요 단계에 들어가면 자본주의 맹화 단계에 들어가. 자본주의의 씨앗을 막 띄우는 단계에 들어간다고.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상부구조가 바뀐 것이. 더 이상 성리학적인 가치는 아니지. 이제 여기에 근대적인 가치가 형성되기 시작해요. 쉽게 말해서 안경을 집어 던진 거지. 파란색 안경이 아니고 노란색 안경을 끼워보니까 세상이 노랗게 보인다. 그래서 200년 만에 하원하가인 김홍로의 눈에는 매난국죽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18세기에 이러한 역동적인 역사의 변화를 가져온 주체가 피지의 책임감이다. 그들의 건강한 삶이, 그들의 근육질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고 그 속에서 아름다움의 대상을 포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8세기에 이러한 풍속화가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마누라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신림이동 달동네에 살던 시절의 경제력, 그때 경제력에 맞는 안경은 신림시장 안경이었어. 그래서 신림시장에서 선글라스 하나 끼고 다니면 졸라게 좋아했어. 그래서 그 사이에 생산력이 많이 올라갔어. 이제는 도곡동 아줌마로 바뀌었어. 그러면 거기에 맞는 안경은 이건 베르사체를 끼고 지랄이야.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지. 알겠어? 그래서 옛날에 있던 옷 한 번씩 끄집어내가지고 이거 입어라. 돌아나. 드디어 발견했다. 남주아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경제적 조건 하에서 미적 대상도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200년 만에 조선의 화풍의 큰 변화의 근본 원인을 우리는 생산력의 정대의 관점에서 보자. 이렇게 보는 것을 유물사관이야. 알겠지? 저 유물사관이라는 걸 어떤 것이 대충 감을 잡았을 거지?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 국사교과의 제일 앞부분에 나오는 선사시대에 대한 이해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어. 자, 내가 한번 질문해 볼게. 편안하게 답해봐. 자, 네가 한번 답해봐.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주로 어디에 살았어? 사람들이? 어디? 강가나 해안가에 살았다. 그 다음에 청동기는 어디에 살았어? 크게? 청동기 시대는 어디에 살았냐니까 한반도에. 지금 한반도로 가지고 이야기하지 미친년아 지금. 그냥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강가와 해안가에 주로 살았는데 청동기는 어디 살았다고 배웠어? 구릉지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배산임수 지역에 살았다. 뭐 이런 걸 들어본 적 있잖아. 그러면 여태까지 너희가 공부를 할 때는 주로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강가와 해안가, 청동기는 구릉지 그렇게 외우고 말았단 말이야.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가면 안 되겠지. 그건 제대로 공부하는 게 아니야. 그럼 공부도 재미없어. 제대로 잘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왜 강가와 해안가에 살았을까? 청동기 시대 사람들은 왜 구릉지로 올라갔을까? 그 쉽게 생각하면 손 선생이 왜 처음에 신림이동 달동네에 산다가 신림이동 주민들한테 항의하겠다 이거. 지금은 왜 도곡동으로 이사를 갔을까? 간단하잖아. 돈을 많이 벌었어. 생산력이 올라갔어. 알겠어?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강가와 해안가에 살았던 것은 그들의 생산력의 한계야. 그러다가 청동기 때 좀 더 안전한 구릉지의 배산 임수로 간 것은 생산력이 더 됐다. 그걸 한번 제대로 추적을 해보자 말이야. 그냥 대충 외우지 말고.
자, 신석기 하면 여러 단어가 떠올라야 되지만은 가장 중요하게 떠올라야 될 단어는 농경과 목축이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한 단어로 떠올라요. 인류 역사에 최고의 혁명적 상황이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여기 잘 봐. 구석기 시대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니? 먹을 걸 찾아서 무리를 지어서 끊임없이 이동하는 생활이야. 이건 재수 열매 다 떠먹고 나면 먹을 게 없으니까 다음 또 곳을 찾아가서 물고기를 잡아먹든지 또 아니면 산으로 올라가서 멧돼지 잡아먹든지 수렵, 오로, 채집 이 세 가지의 자연으로부터 약탈 경제를 하다가 신석기 단계 오는 것 같으면 원시 농경과 목축을 하게 됐단 말이야. 그래서 원시 농경과 목축을 하게 됨으로써 인간들이 한 곳에 정착을 하게 된 거지. 생각해봐. 원시적인 조를 심어놨다가 그걸 나중에 재배하고 수확을 해서 저장을 해놓고 그 다음 해에 그걸 재배할 때까지 먹고 살았다. 놀라운 변화다. 그래서 이 농경과 목축을 두고 우리는 신석기 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개인적으로는 나는 이 신석기 혁명이 인간이 짐승 같은 단계에서 인간적인 삶으로 오는 결정적인 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큰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온 순간이 구석기에서 신석기다. 그리고 신석기부터 지금까지 별 차이 없어 비슷하게 살고 있어. 그렇지 않나? 거의 짐승이 인간이 되는 순간이다. 그래서 이 농경과 목축이 정착이라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고 정착이 됨으로써 문명이 싹틀 수 있는 기초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정착이라면 다음에 무엇을 생각해야 돼? 그 정착이 어디였던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그럼 어디에 정착했는가? 그건 어떻게 생각하면 되니? 선생님이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어디에 살았던가 할 때 내가 어디에 살았던가 할 결정적인 요인이 뭐야? 나의 경제력이었지. 맞지? 그러면 신석기 시대에 사람들이 정착을 해서 문명이 싹틀 수 있는 기초가 나왔는데 어디에서 정착했나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생산력이 어느 정도 되냐 하는 것을 따져봐야 돼.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농경만을 놓고 봤을 때 이 당시의 농경의 내용이 뭐였나 말이야? 조, 피, 수수다. 그러면 이 조, 피, 수수가 지금 유물로서 발견되고 있잖아. 그렇지? 지금 이 당시는 기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유물을 가지고 우리가 역사적 상상력을 가지고 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조, 피, 수수가 신석기 시대 때 생산됐던 농작물인데 이것의 생산력을 지금 조사를 해봤어. 고고학자들이. 탄화조나 탄화피를 가지고 열량 조사를 해보니까 오늘날의 조와 피에 비해서는 훨씬 열량이 떨어져. 원시 농경 단계니까. 이것 가지고는 밥을 크게 한 그릇 해도 성인의 기초 대사량이 안 나와. 즉 조사를 해보니까 생산력에 한계가 있더라는 것이 밝혀졌어. 그러면 어디에 살 거냐 하는 문제에 이제 답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지. 그렇다면 조피수수만 가지고는 먹고 살기 어렵다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뭔가 조피수수 말고 조피수수 말고 다른 것도 같이 하면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거지. 알겠어? 이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그래서 옆에 탄화조나 탄화피가 있는 데서 발굴되는 장소 옆에 보니까 뭐가 많이 나오느냐? 물고기 뼈 같은 것도 나오고 살구시도 막 나와. 보니까 이전에 해오던 수렵이나 어로나 채집도 같이 했구나. 그러니까 신석기 경제는 잘 들어. 원시 농경을 했지만은 구석기 때 해오던 자연으로부터 약탈 경제를 병행할 수밖에 없는 생산력의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무게 중심은 어디에 있겠어? 여기 있겠어? 여기 있겠어? 당연히 여기 있지 마. 어디 여기 있어. 이제 짐승같이 막 돌아다니면서 동구에 막 불 펴놓고 살다가 또 더 무서운 짐승이 오면 딴 데 도망다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삶에서 안전한 곳에 정착해서 인간다운 삶을 할 수 있는 정착이라는 혁명적 변화가 나왔는데 이걸 왜 중심으로 하고 있어? 당연히 이걸 중심으로 하면서 이걸 보완하는 경제적인 삶을 살았겠지. 알겠어? 예를 들어서 저기 지방에 있다가 서울로 올라오는 경우들 중에 자녀들 공부 때문에 올라오는 부모들도 있단 말이야. 근데 아빠가 경제력이 별로 넘치지 않아. 그러나 애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서울을 와야 되겠어. 서울에 좋은 데는 못 오고 저 어디 달동네로 왔단 말이야. 그래도 그것까지는 애 공부 시키는데 한계가 있고 또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되고 하니까 아빠의 직장 가지고 안 되니까 엄마의 파출부도 같이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야. 그렇게 해서 그러나 어디까지가 무기 중심은 이야. 조피 수술해. 서울서 살면서 애 교육시키는 게 중요해. 그러면서 같이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저 달동네에서 집을 짓고 살더라도 어디든 구하겠어. 엄마가 파출부 하러 다니기 좋고 교통비가 적게 들려면 전철역에서 비교적 가까운 달동네로 가겠지. 그런 거 같은 거야. 그러면 조피수수라는 원시 농경을 하면서 수렵으로 채집 세 가지를 가장 하기 좋은 장소가 어디냐? 농사도 짓고 농사 짓는 옆에서 이 세 가지 중에 하기 가장 좋은 게 어느 거야? 이 세 가지에 비중 차이가 있단 말이야. 농사 지으면서 사냥하기가 쉽나? 물고기 잡는 게 쉽나? 열매 닦는 게 쉽나? 물고기 잡는 게 제일 쉽지 마. 왜? 강가에서 농사를 지으면 강가는 비옥해 토양이 큰 강물이 흐르면서 농사 짓다가 첨벙 뛰어가 물고기 거집어 올리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수렵으로 채집 이런 것을 같이 하는 거지. 그래서 어디에 정착을 했냐라고 보니까 그 장소가 강가와 해안가였다.
지금 사고하는 가정이 뭐야? 유물상간접 관점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때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어디에 살았을까? 그냥 생각하지 말고 농경과목축이라는 신석기 혁명에 의해서 정착이 나왔는데 그럼 어디에 정착을 할까? 그들의 농경의 내용물을 보니까 생산력의 한계가 있다. 그래서 수렵으로 채집을 같이 하기 좋은 장소를 고르다 보니까 강가, 해안가였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강가로만 좁혀놓고 보자. 그럼 강가 중에서는 네가 한번 답해봐. 강가 중에서는 상류가 좋겠어? 하류가 좋겠어? 농사도 짓고 물고기 잡기 좋은 게 상류가 좋아? 하류가 좋아? 하류. 니는? 당연히 하류지. 상류라는 놈은 미친놈이야. 상류는 강이 어떻니? 경사가 아주 급하고 급물살이지. 그러면 그 바로 옆에 막 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지리 공부하다 보면 알 수 있어. 상류 쪽에 가면 감익공유철 이런 옆에는 별로 평지가 잘 안 나타난다 말이야. 농경지도 별로 없고 또 상류 물살이 졸라 있기 때문에 물고기 잡으러 들어갔다가 그냥 물살에 썰려내다가 물고기 밥 되는 수도 있어. 그러니까 당연히 강가라면 어디? 하류에 살았다. 그치? 그럼 강가 중에서 하류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기후적 특징과 지형적 특징을 고려해 볼 때 강가의 하류라면 하류 중에서 어디에 살았겠나? 자, 우리나라 하천 하류에 발달해 있는 지형이 어떤 거야? 범나무니 발달해 있나? 삼각주가 발달해 있나? 삼각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놈이 있는데 졸라게 이거 정말 공부 안 돼 있다. 우리나라는 삼각주가 발달하기 어려워. 큰 강이 주로 서쪽으로 흐르고 조차가 크기 때문에 삼각주 발달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하천 하류에 뭐가 발달해 있냐면 범나무니 발달해 있어. 그래서 주로 우리나라 신석기 유적지는 하천 하류 범나무에 잘 나타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 이렇게 단계적으로 쭉 생각을 해보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해가면서 여기 약간 다른 과목으로 가겠지만 너희가 잘 들어줘야 돼. 이 범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돼. 범나무에 대해서. 이제 여기에서 오늘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중요한 이야기를 할 테니까 잘 들어. 범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할 테니까. 자, 범나무는 뭐지? 공부를 할 때 가장 잘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념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돼.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 근데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의 대부분의 용어들이 한자말로 돼 있어. 한자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내가 분명히 너희들한테 강조를 하겠는데 어이 잘 들어. 지금부터 공부를 잘하려고 하면 뭘 잘해야 되느냐? 한자를 잘해야 돼. 고3인데 한자 언제 공부합니까?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때 나올 때마다 한자말의 의미를 그대로 이해하면서 들어가면 아주 공부를 정말 잘할 수 있어. 근데 한자만 해가지고 마치 제3외국어처럼 깊이 하고 이러면 절대로 이해도가 올라가지 않아. 내가 우리 애들이 지금 초등학교 5학년하고 2학년이야. 근데 공부는 그냥 시키지 말라고 해. 요즘 너무 학원도 많이 보내고 참 지랄 같아. 근데 내가 아직도 단 한 번도 학원 안 보냈는데 놀 때는 놀아야지. 근데 내가 두 가지는 꼭 하라고 해. 한자 공부는 틈틈이 하고 한자 급수 시험도 틈틈이 보러 가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수학 공부. 요 두 가지만 하면 된다. 문과생이라고 수학 공부 안 한다. 말 안 돼.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초는 수학이야. 수학이 안 되면 모든 과목이 안 되게 돼 있어. 지금 여기 문과생들 많다 했지만은 내가 설명해서 그걸 강조했는데 내가 인터넷에 조금 있으면 올라갈 거야. 그거 한번 들어봐. 수학을 포기한 것은 곧 대학을 포기한 거야. 나 문과생이라고 해서 수학을 안 해야 된다. 있다고 생각 절대로 하지 말란 말이야. 수학이라는 게 사고력을 올리는데 가장 좋은 과목이야. 그게 되고 한자 능력이 있으면 이해력이 탁 올라가기 때문에 공부를 진정으로 잘할 수 있다는 거야. 일단 이야기 약간 옆으로 갔는데 자 그러면 범람원을 이해하는 방식을 지금부터 한번 보자 이 말이야. 자 범람원이 뭐냐라고 했을 때 가장 좋은 답은 하천 하류 지역의 홍수에 의해서 퇴적된 지역. 이건 별로 좋은 답이 아니야. 범람원을 내가 학생한테 물어봤을 때 가장 완벽하게 답한 학생은 바로 이런 학생이야. 범람원은 범람원이 범람원이라고 대답하는 학생을 나는 가장 좋아해. 웃지마. 감이 오나? 범람원은 범람원이 범람원이야. 맞나? 생각을 천천히 해봐. 범람이라는 정도는 뭔지 알지? 홍수 아니야. 홍수가 나서 원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제 지금 이 원이 좀 문제네, 그지? 원을 한자로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써. 이거는 편편하게 펼쳐진 떨이야. 편편한 땅이야. 그래서 홍수가 나서 퇴적된 평지, 평야를 범람원이라. 그래서 범람에 의해서, 홍수에 의해서 퇴적된 평지를 말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보면 되니? 실제로 졸지마. 미친년 어디 졸고 지랄이야. 너는 봐보라 그냥. 실제로 홍수를 내가지고 퇴적을 시켜봐. 그럼 지형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 수가 있어. 자, 우리가 모식적인 지형을 한번 그려보자. 모식적인 지형. 자, 이렇게 쭉 가다가 이렇게 되어 있겠지. 여기가 하천이겠지. 그렇겠지? 맞나?
그럼 하천물이 흘러가는데 우리나라는 왜 범람원이 잘 발달하지? 기후적 조건 때문이야. 우리나라 강수의 중요한 특징은 여름철에 다 집중해버려. 거의 5, 60%가 여름철에 온다. 또 많이 오는 날은 하루에 500mm까지 쏟아져. 기록은 810mm야. 유럽의 1년 강수량은 6, 700mm밖에 안 되는데 유럽의 1년 강수량이 연간 6, 700밖에 안 오는데 우린 열받았다면 하루에 800mm 있어야 뽑고. 그럼 이 하천이 이 상태로 있을 수 있냐? 완전히 넘쳐버릴 거 아니야. 요 상태가 되면 이것을 우리는 범람이라고 이야기하겠지. 맞나? 근데 이렇게 확 넘치면 어떤 변화가 있나겠어? 자, 너희들 하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으면 수업 마치고 저 한강에 나와가지고 대가리 쳐박아가지고 한강 밑에 쭉 한번 들어가봐. 처음에 잡히는 게 뭐가 잡힐까? 이따만한 돌이 잡힐까? 아니면 질퍽질퍽한 진흙이나 이런 게 잡힐까? 질퍽질퍽한 진흙이 잡히겠지. 더 힘을 주고 대가리를 쳐박아 내려가면 좀 굵은 모래가 잡히겠지. 마지막 남은 힘으로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내려가면 아마 자갈이 잡힐 거야. 그때 맥이 풀리면서 죽으면 돼. 아름답게 죽는 거 아닌가? 응? 쾌감 있게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하천 바닥에 보면 제일 밑에 있는 게 입자가 제일 굵은 자갈일 거고, 그 다음에 굵은 모래일 거고, 그 다음에 가는 모래에 그 다음에 미립자뻘 이렇게 돼 있을 거야. 그러면서 그 위로 물이 설설 흘러가잖아. 그런데 이게 왕창 한번 넘치면 어떻게 되겠어? 이 밑에 있는 것들이 완전히 소용돌이가 있면서 확 넘치겠지. 넘치면서 여기 쌓일 거야. 그러면 어떻게 쌓이는지를 우리가 실험을 해보려면 큰 바켓에다가 똑같이 제일 밑에 굵은 자갈, 굵은 모래, 가는 모래, 뻘 이걸 섞어가지고 물을 확 희저가 팍 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일 앞쪽에 자갈, 굵은 모래, 가는 모래, 뻘이 쫙 갈까? 맞나? 똑같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홍수가 여러 차례 나면 자갈은 올라가다가 넘쳐오지 못하고 밀려서 이것이 있어. 그리고 굵은 모래가 여기에 먼저 쌓이겠지. 그리고 가는 모래와 뻘은 흘러가겠지. 이렇게 수차례 홍수가 여러 차례 나오면 하천 양 안에 이쪽도 똑같이 나타나겠지? 굵은 모래에 의한 언덕이 형성될 거고, 그 다음에 가는 미립자가 쭉 흘러나갈 거다. 그렇다면 일단 입자의 크기에 의해서 여기 물이 숑숑 잘 빠지고 여기 물이 질퍽질퍽 고여 입자가 작으니까 맞나?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하면 A를 뭐라 그러니? 홍수가 나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제방. 그게 자연제방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실제적인 생각을 안 해보고 그냥 막 범람원 하면 옆에는 자연제방. 그냥 배웠었지. 이건 병신들이 공부하는 방식이야. 범람원은 범람원 해보면 씨발 범람원이 나오는 거야. 맞나? 그 다음에 B, 얘봐. 여기는 자연제방의 배후에 뒤에 있는 섭지, 축축한 땅이다. 그래 맞네. 미립자니까. 그러면 요 두 지형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자, 잘 봐. 입자 크기. 어디가 크냐? A가 크냐? B가 크냐? A가 크지? 그럼 입자 크기는 뭐하고 같니? 물이 빠지는 배수성과 같이? 배수성. 입자 크기가 클수록 배수성이 크잖아. 그 다음에 눈으로 보니까 고도는 어떻게 되니? A가 B보다 높지? 그래서 이 세 가지는 A하고 B를 비교를 하니까 A가 B보다 크더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지리에서 자연제방과 배후섭지에 대한 이해를 한다. 자, 그러면 자연제방은 잘 생각해보면 일단 A하고 B하고 두 개 중에 어디가 고도가 높나? A가 높지. 웬만한 홍수는 여기서부터 먼저 차겠지. 그치? 그리고 여기는 물이 잘 안 빠지니까 이런데 집 짓고 살면 되나? 지가 파충류가? 그치? 이 두 곳 중에서 집을 짓고 살면 A가 안전하잖아. 고도가 높고 배수성이 좋으니까. 그래서 여기가 물을 피할 수 있는 곳이다. 이 두 곳 중에서는. 그걸 피수대라 한단 말이야. 물을 피할 수 있는 편편한 땅이란 말이야. 그래서 A, B 중에서는 A가 피수대이기 때문에 여기에 마을이 형성된단 말이야. 여기가 집촌이란 말이야. 자연재발 따라서 두 곳 따라서 쭉 형성돼. 그럼 이게 어떤 구조를 지니기 위해서? 집촌 중에 길게 열을 쓴 열초 구조로 나온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자연재방은 입자가 커서 물이 숑숑 빠지지. 그래서 여기는 논농사가 되나 안 되나? 안 되지. 밭농사나 가수원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런데 학생들한테 지금 내가 여기가 논이 되나? 하니까 감을 못 잡는 새끼들이 졸라게 많아. 논하고 밭도 몰라. 실제로 가르쳐 보면. 논하고 밭이 어떻게 달라? 논하고 밭 차이. 물기가 많은 데서 섭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게 논이고 밭은 나머지 전부 다가 밭이야? 여기 뭐 탄공원도 밭이야? 논하고 밭이 어떻게 다르냐? 그걸 가장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학생. 한자를 써보면 돼. 병신들. 밭은 이렇게 쓰지? 밭전자야. 논밭자는 어떻게 쓰니? 밭전자 위에 뭐가 있니? 물 숫자가 얹혀 있으면 돼. 그러니까 땅인데 물이 고여 있을 수 있으면 그건 논이야. 땅인데 물이 숑숑 빠져서 고여 있을 수 없으면 밭이야 병신아. 밭전자, 논답자. 오케이? 그러니까 얘 봐. 자 이제 막 굵은 물이 숑숑 푹푹 다 빠져 씨발 밭이야. 논 안 돼. 가수원이야.
그러면 얘가, 자, 아까 우리 신석기 때, 신석기 때 생산력의 한계에 의해서 사람들이 강가에 하루에 범람원에 살았는데 그들은 뭐 처먹어 살다 쪼피수수. 이거 다 무슨 작물이야? 밭작물이야, 밭작물. 물이 숑숑 빠져줘야 돼. 그럼 어디에서 할 수 있니? 여기 살래, 여기서. 이제. 여기 집 지을래, B에. 물이 지벅지벅 꼬여가지고. 지가 발충류가. 그렇지? 그래서 피수대라서 원래 지총 형성될 수 있고, 밭이나 가수원이 될 수 있는 이런 걸 봤을 때, 이래서 신석기 시대 새끼들이 여기에 살았구나. 신석기 유적지가 여기서 나타난 이유. 범람원 중에서도, 그럼 결론이 어디야? 범람원 중에서도 자연재방이다. 알겠어? 그래서 범람원 중에서도 자연재방에 신석기 유적지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먹어야 된다. 오케이? 이해가 돼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범람원을 마저 조금 더 설명해 줄 테니까, 들어라. 자, 배후섭지. 그럼 배후섭지는 어떻게 돼? 물이 질퍽질퍽 고여있다. 그래서 이거는 천년의 섭지 상태로 있다가, 인간들이 그 섭지의 물을 한쪽으로 뽑고, 배수선을 약간 좁게 하고, 옆에 저수지도 만들고 해서, 오랜 인간 역사 과정에서 논으로 많이 개간을 했어. 그래서 오늘날은, 범람원상의 배후섭지에 논이 많이 나타난다 하는 것을 지리를 하면 반드시 알아야 되고, 저기 미친년 조는년이, 졸지마. 똑바로 앉아, 똑바로. 알겠어? 야! 어딜 졸고 지랄이야. 자, 요런 것들 알아둬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지리에 가면 이런 이야기를 내가 좀 해줄 거야. 최근에는 섭지 보존 운동이 활발하게 나타나. 환경운동에서. 이게 최근 상황이야. 그거는 뭐 지리에서 이야기를 하면 되고. 알겠지? 이런 식으로 다시 내가 지금 이 범람원의 지리 내용을 설명한 이유가 어디에 있니? 지리 강의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사고 과정을 따라오는. 오늘 첫 시간 내가 뭘 해주려고 하는 거야? 발상했잖아. 범람원 이런 거 나오면 뭐지? 이렇게 하지 말고 생각을 이렇게 하란 말이야. 범람 원이 범람원이야. 범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원. 그러니까 원이 뭐냐? 정확해버려. 평지야. 그럼 범람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말이야. 하천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되면 범람이야. 그러면 여러 차례 범람을 하다 보면 이 밑에 있는 입자 중에 무거운 놈 먼저 태져. 가면 밑입자 뒤쪽으로 태져. 그러면 무거운 놈은 입자의 크기가 크니까 배수성이 커져서 이 물이 숑숑 빠져. 이게 물이 질퍽질퍽 고여있어. 맞나? 그래서 여러 차례 범람이 이루어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제방이 형성돼. 하천 양안에. 그게 자연제방이야. 그리고 자연제방 배후에 뒤쪽에는 섭지가 나타난다. 이게 범람을 이해하는 가장 간단한 방식이다. 알겠어? 예전에는 내가 첫 시간에 수학의 개념을 좀 설명해 줬는데 요즘은 너희가 미적분을 안 배우니까 사실은 재미가 없는데 그럼 그게 상당히 적분 이런 개념을 가면 참 재미있게 갈 수 있는데 문과 새끼들 하나도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개념의 중요성을 위해서 하나를 더 설명을 하겠어. 자, 국사는 1학년 때 다 배웠으니까 18세기에 나타나는 경제적 상황 중에 전황이라는 것을 배웠지. 그치? 기억나나? 안 나? 너가 어느 학교야? 어디야? 학교 어디냐고 물었잖아, 이혼년아. 학교. 이화여고. 이 병신들이 이화여상이야.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이화여고. 무슨 가야? 부를까? 죽었다. 선생님 예제자가 부를까에 있는데. 볼까야? 야, 전황. 야, 전황. 동전이 부족해지는 현상. 또, 니는? 모르겠어, 니는? 넌 10기 전에 어디 한번 배웠던 것 같은데. 내 얼굴 기억나는데. 너도 기억나. 너 뭐야? 고3 대나 재수야? 고3 대? 한번 들었잖아, 너도 이 새끼야. 전황이 뭐야? 씨. 그때는 여유있게 들으면서 다음에 한번 제대로 듣지. 이런 생각을 한대. 그러면 또 안 되면 내년에 다시 하지. 이런 생각이 늘 드는 법이야. 그럼 재수하다 안 되면 삼수해도 되지. 뭐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럼 군에 갔다 왔어 하지 뭐. 전황이 뭐냐면, 전황이 전황이야. 한자 말을 그래서 제대로 알자는 거야. 뭐 전두환은 황이라 뭐 이런 이야기가 안 나. 자, 전. 한자로 어떻게 쓰니? 이 전자 무슨 전자야? 이게 무슨 전자인지도 모르면 좀 문제가 아니야. 이 돈이야, 돈. 그래서 돈이 황 났다. 황. 뭐 어떤 걸 말하지? 황. 너가 구황작물 이런 거 들어봤나? 얘 하면 누구야? 누구야? 니야? 구황작물이 뭐 어떤 거야? 고구마 감자. 구황작물이 뭐냐? 고구마 감자 같은 게 구황작물이야. 근데 구황작물이라는 뜻이 무슨 말이야? 얘 이제 놀라운 발전이다. 구황작물의 뜻이 뭐냐니까? 구황작물이야. 인연이 죽으려고 앞서네. 맞아, 그래. 구황작물이야. 근데 내가 못 알아듣겠어. 구자가 무슨 구자야? 구하라, 맞지? 구세주, 선생님, 이런 거. 구한다는 뜻이야, 그래. 구해. 그 다음에, 황. 문제는 황이네. 황이 뭐지?
궁핍한 거. 그래, 맞아. 아주 뭐 살기 어려졌을 때, 흉년이 들었을 때, 우리를 구해주는 작물. 뭐 별거 뭐 다삭사났어. 뭐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저기 보고만 있고 감자만 있더라. 그게 구황자물이에요. 그러면 그 황자를 한자로 어떻게 쓰지? 황자를 한자로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아는 사람 있나? 이 황자가 되게 재미있어. 이거 뭐지? 불초. 요거 밑에 이게 있어. 요렇게. 꼭 뭐 같니? 풀하고 그 밑에. 뿌리가 막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 그러면 뿌리에서 풀로 물이 잘 가면 어떻게 돼? 막 꽃이 막 피고 풍년이 되고 안 났겠지? 그런데 황자는 어떻게 쓰니? 황자는. 한자는 아주 과학적인 언어야. 영어 불어 이런 건 씨발 쓰레기 같은 언어야. 한자에 비하면. 뭐 영어를 잘하는 게 무슨 능력인 줄 알고 뭐 영어 못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최고가 되면 다들 우리말 배우겠지. 어? 씨발 힘이 없어서 영어 배우는 내 병신아. 그건 거의 쓰레기 언어야. 한자에 비하면 게임다. 한자는 정말로 과학적인 거야. 이렇게 되는데 여기 얘들 요걸 넣었단 말이야. 망할 망자. 이게 황자야. 얼마나 과학적으로 만들었어 얘들이. 뿌리에서 물이 잘 올라가지고 풀과 꽃이 막 아름답게 피는데 그게 씨발 망에 뿌어. 비가 안 와가지고 가뭄이 너무너무 들어가지고 물이 없어가지고 뿌리로부터 물을 끌어올리지도 못하니까 말라 비틀어서 죽는 거 아니야. 흉년. 이걸 뭐라 하니? 기근이라 한단 말이야. 돈이 기근이 난 현상을 전황이야. 알았어? 그럼 18세기에 전황의 의미는 시장에 돈이 부족해진 거지. 알겠어? 맞나?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이 부족해졌어. 요즘 말로 하면 통화량이 급감한 거야. 그래서 그 의미는 유통화폐, 화폐 자체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유통화폐 부족 현상을 우리는 전황이라는데 이걸 보통 책들은 이렇게 써놨는데 재미없다 이거지. 그러지 말고 전황은 전황이 전황이다. 돈이 씨발 황 났어. 돈이 부족해졌어. 시중에 유통하는 화폐가 부족해진 거야. 알겠지? 그래서 전황 하면 바로 와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막 전황이 뭐더라 이지라고 하는데 있잖아. 병신들이 안 배웠어. 뭘 안 배우긴 안 배워. 이 당시 다 배웠는데 그럼 왜 유통화폐가 부족해졌어? 왜 부족해졌지? 이유를 잘 알아야 돼. 17세기 중반부터 상공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화폐 유통이 막 활발해져. 그때 이제 상평통보야. 막 활발해지는데 사람들이 돈을 벌어보니까 너무너무 좋아. 환장해서 돈이 안 되는 일이 없어. 그래서 대상인이나 대지주들이 돈을 벌면 집에다가 차곡차곡 쌓아놓고 유통을 안 시킨 거야. 돈을 벌면 전부 자꾸 저장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통화량이 줄어버린 거지. 즉 이유는 당대에 돈이 있는 놈들이 화폐를 뭐로 인식했기 때문이야. 화폐의 가장 본원적 기능, 중요한 기능은 교환수단인데 이걸 가치저장수단으로 오인한 데서 일어나는 현상이란 말이야. 가치저장수단. 화폐를 가치저장수단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지? 이 화폐를 가치저장수단. 금은 보화처럼 생각했지. 저장하다 보니까 전황이 있는. 그러면 이러한 상황이 나타났을 때 잘 들어봐.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이게 억수로준다. 요걸 제대로 알면 나머지는 다 알게 돼 있어. 자, 이렇게 되면 잘 들어봐. 화폐 가치가 올라가겠나 떨어지겠나. 화폐 한 량의 가치가 올라가겠나 떨어지겠나. 당연히 올라가겠지. 시중에 금이 품귀 현상이 나면 금값 올라가지? 마찬가지야. 화폐 가치가 올라갔다. 그러면 화폐의 가치가 올라가면 물건 한 개의 값어치는 어떻게 돼? 물가는 올라가겠어 내려가겠어? 당연히 내려가지 병신아. 여봐. 예를 들어서 홍이 한 자루를 여봐. 화폐 한 장 가지고 살 수 있었는데 화폐 가치가 자꾸 올라가면 반량 가지고 홈이 하나 살 수 있는 거야.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물가는 떨어진단 말이야. 오늘날과 다른 현상이지. 이런 걸 경제학에서는 디플레이션이라고 그래. 디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알아듣겠어? 화폐 가치가 올라가면. 그치? 화폐 하나 가지고 여러 개 물건을 살 수 있잖아. 한 개 사다가 두 개, 세 개 사면 물건 한 개 값은 떨어진다. 그치? 화폐 가치는 올라가고 물가는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나타나는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가자. 영향. 어떤 영향이 나타났느냐. 자, 이것 때문에 아주 손해를 극심하게 보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이것 때문에 이익을 아주 많이 보는 사람도 있어. 자, 누가 손해를 보겠어? 간단하게 생각해봐. 화폐가 자꾸 부족해져가지고 돈 가치가 너무너무 올라가 사람들이 자꾸 돈을 처모은다. 그럼 돈 없는 사람이 힘들어질 거야. 엽전 한 장 마련하려고 하면 농민들은 쌀 한 마를 가져왔다가 이제 두 말, 세 마를 가져와야 엽전 한 장을 구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손해를 보는 사람들은 농민. 알겠어? 그 다음에 임노동자. 이런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거고 이것 때문에 아주 이익을 보는 사람은 뭐야? 돈 많이 저장해놓은 사람들. 가만히 앉아서 돈 가치가 매일매일 올라가니까 대상인, 대지주. 이런 사람들이 아주 이익을. 그러면 근데 공부가 좀 더 됐으면 알 수가 있는데 이런 농민이나 임노동자의 입장에서 실학 사상을 펴었던 가장 대표적인 실학자가 누가 있지? 중공학파 중에 누가 있지? 이익이 있단 말이야. 이 사람이 중공학파의 보스야. 그래서 성호학파라 하기도 해.
중노학과를. 그래서 이건 이 상황에 대한 대책으로서 뭘 내놨니? 시발 화폐 이게 너무너무 문제가 많다. 화폐를 없애버리자는 주장을 하는 거야. 이게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단 말이야. 이건 이 당시에 패전론을 내놨고, 그 다음에 상인의 입장이고 자기 자신이 대지주인 유명한 중상학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냐? 박지원이지. 노론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박지원의 입장에서는 이렇다고 해서 화폐는 없애가면 안 된다. 상공이 발전해야 나라가 발전한다고 생각해.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화폐 유통을, 화폐량을 늘리면 된다. 그렇겠지? 화폐량을 정부가 더 많이 늘려버리면 화폐가치 떨어질 거야. 그래서 박지원은 화폐 사용을 늘리자는 주장을 내놓는 거야. 18세기에 나타났던 아주 중요한 경제적 상황이야. 알아나? 근데 공부를 어떻게 하자는 거야? 내가 말하는 것은 전황에 관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다 외우자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제대로 공부를 하면 18세기에 전황이라는 역사적 상황이 있었다. 사실이 있었다. 뭘까? 전황이 전황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돈이 확 났어. 기근이 났어. 왜 돈이 기근이 났을까? 사람들이 돈을 벌어보니까 너무너무 좋았어. 돈을 가치저장 수단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돈을 보면 전부 집에서 저장을 해버리니까 시중에 화폐의 풍기 현상이 나타난다. 유통화폐의 부족 현상이 나타난다. 자, 이렇게 되면 씨발 똑바로 안 쳐다봐. 눈을 뽑아버린다. 화폐 가치가 올라간다. 맞나? 맞나? 시중에 화폐가 자꾸 줄면 화폐 하나의 가치가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면 물가는 떨어진다. 일종의 디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영향을 딱 분석을 해보면 손해를 보는 사람과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는데 돈이 없는 놈은 손해보겠지. 아파트가 팡팡 올라가면 아파트 없는 사람이 손해보는 거 아니야. 아파트 한 채 살려면 온목숨 다 바치도 안 되는 거 아니야. 마찬가지야. 화폐 가치가 올라가면 화폐 없는 사람, 농민과 인도로. 쫄라기 나는 새끼. 대상인 대지주의. 자, 이들의 계급적 지향을 가지고 있었던 중공학파의 이익은 화폐가 인간의 삶을 다 망치는 가장 더러운 존재다. 농민의 삶을 죽이는 거다. 그래서 씨발 없애라. 패전론을 주장합니다. 지 스스로 대지주고 돈도 많고 국부가 발전하려고 하면 상공이 발전해야 되는데 유통수단으로 화폐는 널리 유통돼야 되는데 이런 현상을 막아야 된다. 정부는 과감하게 화폐량을 늘려서 화폐 사용을 적극적으로 늘리면 화폐의 본원적 기능이 교환수단으로 돌아가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본 사람은 박지원이단 말이야. 아무튼 그래서 이걸 하나의 유기적인 구조로 딱 가져가는 것이 이게 제대로 된 공부단 말이야. 아무리 근데 이렇게 가르쳐주고 이 소새끼들이 지금 설명할 때 다 알아듣겠지? 잘 들어. 내가 설명하는 강의를 못 알아듣는다. 그럼 공부 포기해야 돼. 내가 하는 강의를 못 알아들을 정도면 그 대가는 절대 공부하면 안 돼. 근데 알아들었다고 그게 완성되는 게 아니야. 반복적으로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복습을 반드시 해. 첫 시간이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뭘 이야기하니? 천천히 이야기하면서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된다. 생각을 바꿔야 돼. 공부를 가장 과학적이고 명쾌하게 하는 거지. 무슨 국사가 암기 과목인 줄 알고 내용만 들었다 암기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돼. 물론 암기는 중요해. 그렇지만은 정확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정확한 이해의 출발점은 용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알아듣겠어? 자, 그럼 이제 상당한 시간을 내가 앞에서 이야기한 데서 딴 데로 갔어, 그지? 그런데 이제 일단 다시 보면 신석기의 생산력의 한계가 강가와 해안가에 살겠지? 강가를 놓고 보면 하류야. 하류에는 우리나라가 범람원이 발달해 있어. 그러니까 범람원 중에서는 자연재방에 살았다. 알겠어? 그러면 자연재방에 살았다면 집은 어떤 모양의 집을 짓고 살았겠느냐? 집은 어떤 모양의 집을 짓고 살았을까? 지금 자연재방이라는 데가 여기지? 한번 봐봐. 여기 평평한, 이게 우리가 크게 봤을 때지만 실제로는 뭐 딱 평평하겠지, 그지? 자연재방이 이렇게 평지란 말이야. 그런데 이 평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야? 너무나 개방되어 있다는 거지. 구석기 때는 겨울에 추우면 동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불을 지펴놓고 거기서 그래서 좀 따뜻하게 살았어. 그런데 이제 농사 짓고 행복하게 살려고 여기에 왔긴 왔어. 애 공부시키려고 서울에 왔긴 왔어. 삼양동 달동네에 사니까 겨울에 찬바람이 너무너무 추워. 지금 여기에 정착은 좋지만은 이 공간의 한계가 뭐니? 겨울철 북서길 열풍이 불어오면 그냥 얻어맞는데. 맞지? 강가가 제일 개방된 지역이잖아. 그 주위는 다 평지니까 졸라게 추운 거란 말이야.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살았겠어? 그저택 이렇게 덮어놓고 그래가지고 여기 저기 옥리동리 모여가 여기 하루에 불을 지펴놓고 살았는데 어느 해 겨울에 졸라게 북서길 열풍이 한 일주일 바로 죽었어. 그랬을 거 아니야. 이렇게 수백 년 얼어 죽다가 한 2, 3천 년 만에 위대한 천재가 한 명 나타났어. 어떤 생각을 했겠어? 왜 우리가 이렇게 맨날 어려워 죽나? 이러지 말자. 집을 지하로 파들어가자 한 거지. 지하로 파들어가고 여기에 가운데 하루를 딱 넣어놓으면 북서길 열풍이 이렇게 불어오더라도 이 각도로 들어오니까 이 주인은 직접 피해를 입지 않잖아. 그래서 신석기 시대에 가옥 구조는 움푹하게 패였다 해서 이걸 움집이라고 이야기하고
화로가 항상 가운데 모이는 게 가운데 자리가 가장 북서 계절풍으로부터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야. 그래서 옴푹 펴놓고 가운데다가 화로를 넣어놓고 옹기종기 모여서 우 그러면서 살았단 말이야. 그래서 우 그러면서 살면서 움집이야. 움푹 빼인지. 알아나? 신스키 가옥이 왜 지하 가옥인지 알겠지? 자연재방에 개방된 지형 때문이야. 요걸 첫 번째 생각해란 말이야. 그래서 밑에 그림을 보면 요렇게 나와있다. 그치?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거.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거. 여봐. 농경이 이루어지면, 이제 농경이 이루어지면, 조피수수 이 생산하는 농작물을 어떻게 해야 돼? 저장을 해야지. 알겠어? 저장 도구가 토기야. 잘 들어. 구석기가 있는 토기였다. 내가 아까 구석기는 뭐라 했어? 거의 짐승 같은 생활이라고 했잖아. 거의 짐승 같은 생활. 짐승이 밥 먹을 때 밥그릇 들고 처먹더나. 토기 들고 막 씨발 멧돼지한테 쫓기가 사냥 나갈 뻔하는데 도망가는데 안 되지. 그날 벌어서 그날 먹는 거 아니야. 그래서 구석기가 있는 토기가 안 나와. 신석기 때 농경이 나오면서 저장 도구로서 토기가 나왔단 말이야. 알았나? 이게 토기가 처음 나온 거야. 그러면 토기 모양을 어떻게 만들었겠어?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만들었어. 그렇겠지? 흙으로 빚어가지고 이렇게 대충 만들었겠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게 원시 무늬 없는 토기야. 그러니까 이런 인문이 토기가 아니라 바로 이런 거야. 이런 모양을 만들 거야. 근데 이런 토기는 이 지형에 볼 때 좀 문제가 있지. 어떤 문제가 있어? 지금 사람들이 이런 토기에다가 조를 담아놓으면 너 기분이 어떻겠니? 여기 저기 토기에다 조를 막 냉면 먹을 거에 담아놓으면 너무너무 행복하겠지. 짐승같이 살다가 막 한 곳에 정착해가지고 먹을 것까지 준비가 다 되어 있으면 행복감이 보통이 아니야. 가난한 시절의 행복감이 진짜 큰 행복감이야. 지금은 내가 우리 집에 이렇게 들어가봐도 별로 집도 크다는 생각이 안 들어. 집이 상당히 큰 집인데. 근데 내가 신림 이동에 살 때는 12병짜리에 살았어. 12병짜리 살았는데 1년간 열심히 대학 졸업 내가 일을 해서 돈을 좀 벌었어. 그래가지고 반포동에 있는 33평짜리 아파트로 전세를 옮겼어. 거의 3배로 늘어난 거야. 와, 너무 집이 큰 거야. 여기저기 도대체 맨날 수박꼭지에 숨을 수 있을 것 같아. 밤마다 집에 들어오면 행복감 그 자체야. 그러다가 가죽 소파도 아니고 레자 소파를 하나 샀어. 인조 가죽이지. 그걸 착 깔아놓고 앉으니까 너무너무 푹신하고 막 너무 행복한 거야. 집에 오면 그저 한번 팍 앉아보고 누워보면 막 행복감에 그냥 젖는 거지. 가난한 날에 행복이 장난이 아니라니까. 지금 그런 게 전혀 없어. 근데 이런 걸 만들어 놓고 한번 생각해봐. 조피수수 같은 거 막 담아놓고 그 토기를 볼 때마다 어떨까? 와, 이제 우리는 너무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겠지. 그럼 뻑하면 이 주위에서 축제가 벌어지는 거야. 뻑하면. 그래서 막 다들 어깨동무하고 막 이 주위를 뱅뱅뱅뱅 도는 거야. 막 우리의 조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막 이렇게 돌아다녀. 그렇겠지? 그건 너무너무 좋으면 만져보고 싶지? 그렇지? 내가 니를 너무너무 좋으면 만져보고 싶겠지? 그럼 안 되나? 그럼 추행이 되나? 하여튼 너무너무 좋으면 만져보고 싶은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어떤 놈이 우리의 조연 하다가 너무 가까이 가서 여기를 탁 밟으면 어떻게 될까? 자연재방 푹신푹신하잖아 병신아. 땅이 푹 꺼지겠지? 푹 꺼지면서 이게 자빠질 거 아니야. 맞나? 근데 어깨동무하고 있어. 뒷발로 발로 차버렸어. 씨발 퍽 깨질 거 아니야. 이게 박살이 나면 조가 퍽 써. 조가 뭐같이 생긴지 모래같이 생겼잖아. 오 씨발 우리의 조가 안돼. 이거 그게 뭐야. 오 씨 그래가지고 막 간신히 막 모래는 걷어내고 조만 해가지고 담아가지고 밥을 해가 씌우고 오니까 좀 모래인지 지나가잖아. 이런 일이 몇 차례 벌어지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니? 이 신석기 시대 이 마을의 대빵이 이런 일을 막아야 되겠다고 뭘 만들어내는 줄 알아? 이 주에다 금줄을 치는 거야. 줄을 탁 치놓고 이 줄을 넘는 자는 정령 죽을 지니 이렇게. 이게 터부야. 이 터부가 인류의 역사에서 보면 규범의 가장 최초 단계야. 터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원규, 규범 이런 식으로 발전한다고.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딱 줄을 치놨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요 주위에서만 맹맹맹맹 보면서 이제 쏟아지진 않겠죠. 오이씨 넘어가면 죽을지 몰라. 넘어가. 이렇게 한 2, 3천 년 사는 사이에 신석기의 위대한 천재가 한 명 나타났어. 야, 이 병신들아. 이런 땅에 퍼석퍼석하니까 이게 밟으니까 자빠지고 깨지고 하는 거지. 무슨 씨발, 뭐, 금줄은 금줄. 야, 이 병신들아. 토기를 밑을 뾰족하게 만들어. 여기다 탁 꼽아놓으면 어떻게 되니? 탁 꼽아두면 아무리 밟아봐 이게 씨발 넘어가는지. 그렇게 하냐? 그래서 신석기 시대 때 가장 전형적인 토기인 비싼 무늬 토기.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야? 밑이 뾰족하단 말이야. 왜 뾰족하냐? 그들이 살았던 자연재방의 토양의 성질 때문이야. 그리고 이제 생산력이 좀 더 올라가는 게 어떻게 돼? 미적 감각을 표출하고 싶겠지. 그래서 여기다 비스타를 꺼준 거야. 이건 신석기 패션 감각이야. 알겠어? 비싼 무늬 토기에 밑이 뾰족한 것입니다. 그들이 살았던 자연재방의 토양의 성질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자연재방은 아까 왜 설명했는지 알겠지? 자연재방의 토양의 지형의 특징을 이해하면 개방된 지형이기 때문에 움집을 만들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여기에 가장 잘 어울리고 안정적인 토기는 밑이 뾰족하게 해서 탁 꼽아놓은 비싼 무늬 토기가 딱이다 이 말이야. 알았나? 자, 지금 이거 그냥 쭉 설명하면 2분이면 설명 충분히 하거든 아마. 그걸 거의 1시간 넘게 설명했어.
막 범람원도 갔다가 전황도 갔다가 내가 왜 이렇게 했지? 어떤 부분을 아주 논리적으로 명쾌하게 생각을 해나가는 연습을 해. 그게 가장 빨리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 또 내가 다음 시간에 되면 이제 고대 정치나 이런 데 들어가면 그걸 하나의 그래프로 쫙 조릴 거라고. 내가 이제 내 강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내가 한번 처음으로 오름이라는 사이트를 태어나서 내가 처음으로 한번 들어가봤어. 학생들이 많이 하도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뭐 그거다 뭐라 써놨냐면 이 무식한 새끼들 장점 뭐야 단점에는 뭐 졸라 지각을 잘한다 이런 거 아니면 그 다음에 뒤에 가면 문화사나 뭐 사회사를 팍 날려버린다 뭐 이런데 같은 새끼 무식한 새끼야. 사회사는 원래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수업 시간 충분히 이해를 시켰는데도 개새끼가 그따고 써놨어. 그 새끼 삼도할 거야. 근데 잘했다고 생각해보니까 그러더라고. 하여튼 논리적으로 설명한다. 내지는 어떤 흐름 자체를 도표나 그래프를 아주 적절하게 활용한다. 그거는 십새끼가 좀 제대로 그런 것 같아. 근데 잘 들어.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제대로 수업이 진행이 될 건데 그때 너희들이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내가 구조화시켜주면 그러니까 내가 수업하는 과정의 구조대로 잘 따라와서 머릿속에 정리하란 말이야. 그대로 가져가면 가장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내가 이 일을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다. 18년째 하고 있어 18년째. 자, 잘 들어. 자, 그럼 신석기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이해해야 될 걸 알겠지. 자, 이러다가 그 다음에 청동기로 가고 잘 들어. 그 다음에 이제 청동기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뭘 떠올려야 되느냐면 이제 생산력이 좀 올라가. 기장, 보리, 콩. 그리고 일부 남부지방의 청동기 말기에 벼농사가 나타난다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럼 청동기가 되면서 기장, 보리, 콩이 나타난다. 이 보리라는 게 엄청난 생산력의 전개. 잘 생각해. 맞나? 보리밥 한 그릇만 먹으면 이제 배가 불뚝해. 졸어가지고 밥을 해가 먹어봤자 배가 또 덜 찼어. 그러니까 물고기도 먹어야 되고 살구도 쳐먹어야 되고 어떤 때는 사냥도 해서 먹어야 살 수 있는데 이제 보리밥만 한 그릇 딱 먹으면 배가 빵빵한 거야. 물고기 먹고 싶은 생각이 별로 안 들어.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 이제 보리밥 먹고 또 충분히 살 수 있으니까 이런 강가와 해안가에 살지 않겠지. 강가가 아까 전에 어땠대? 졸라기 춥지? 그리고 아까 그림에서 봤듯이 한번 홍수가 아주 심하게 나면 그것도 잠겨버리는 데 아니야. 그래서 보다 안전한 곳으로 가자. 여기에 범람원의 자연재방에 살다가 보다 안전한 곳, 이 높은 곳. 그치? 이러한 생산력의 전개가 결국은 그들의 주거지를 구렁지로 옮겨놨단 말이야. 여기 옮겨놨다. 그래서 신석기에서 청동기에 주거지의 이동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그럼 거기에 빈칸에 들어갈 말 이런 미친놈이 하산표를 반대로 해놨다고. 빨리 반대로 고치라. 첫 페이지부터 또 달려놨네 이 개새끼가. 그 네모 하산표를 반대로 해놨잖아. 어떻게 바로 돼 있는 걸 이렇게 잘못 만드는 데는 이것들이 완전히 원수야 원수. 하산표 위로 올리라. 위로 올리고 빈칸에 들어간 말이 뭐야? 생산력의 전개.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주거지가 올라가는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생산력. 그치? 경제력이 올라가니까 보다 안전한 곳으로 갔다. 그런데 이 장소의 특징이 그냥 이렇게 평평한 데가 아니야. 실제로는 이런 장소가 어떻니? 구렁지라는 것도 이렇지. 높고 낮고 높고 낮은. 그치? 우리나라는 침식이 많이 이루어진 지역이야. 나중에 지리에서 배울 건데 중생대 때 화강암의 대규모 반입에 의해서 지각의 경련차가 나타나기 때문에 연청 쪽으로 화강암이 많은 쪽으로 많이 패여버려. 또 나머지 쪽은 안 패인다. 그래서 이런 분지 형태의 지형이 많이 나타나. 실제 구렁지가. 그렇다면 이런 모양일 때 강가에 살던 사람들이 여기 이사를 오면 자, 이 가운데는 하천이 흐르겠지 나는데. 그치? 하천이 흐를 건데 집을 짓고 살 때 어디에 짓고 살까? 이게 동쪽, 서쪽, 북쪽, 남쪽이라 할 때 여기 A에 집을 짓을까? 아니면 B 쪽에 집을 지을까? 요렇게 돼 있을 때, 여기 가운데가 나면 되고, 요쪽에 집을 지을까? 이쪽에 집을 지을까? 말해봐. 언니 말해봐. 옆쪽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A야, B야? 생각을 해봐. 지금 자연재방은 뭐야? 편편하긴 한데, 춥단 말이야. 그래서 움직였잖아. 이제 놀이동산 딱 하면 배가 보통 안에 물고기 안 나오면 먹어도 되니까 굳이 강가에 살 이유가 없잖아. 춥고, 홍수 확 나면 확 잠겨버리는데, 그거보다는 보다 높은 곳에 가서 집을 짓고 산다. 그럼 여기일까? 그게 판단이 안 돼? 어디야? A야, B야? 당연히 A지. B에다가 집 짓는 놈은 미친놈이야. 왜? 우리나라 기후의 특징이 뭐야? 기업체 북서계 열풍인데. 북서계 열풍이 불면 여기는 그대로 얻어맞잖아, 이 병신아.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야? 여기에 집을 짓는단 말이야. 그럼 요 장소의 특징이 뭐야? 요 장소가. 가운데 요렇게 내려오면 여기 하천이 있지. 여기 산이 막아주고 있지. 그러면 뒤에 산이 막잖아. 배산. 맞나? 앞에 물을 임하고 있잖아. 임수. 알겠어? 그래서 청동기 때 구렁지에 배산 임수. 당연하잖아. 여기다가 집을 지으면 어떻게 돼? 겨울철 북서계 열풍을 막아주니까 따뜻하시. 막아준다. 앞에 물이 있으니까 평지가 나오고 오리농사 짓기도 좋고 살기 행복한 곳이야. 알겠어? 그러면 잘 들어. 그러면 이 배산 임수에다가 집을 지을 때
지하 가옥을 팔 이유가 있나, 움푹하게. 지금 지형도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여기에 하천이 있고, 집을 여기다 짓단 말이야. 국석에 이렇게 다 막아주는데 여기 따뜻하잖아. 지하로 파들어간 이유가 없지? 그래서 가옥의 지상화가 나타납니다. 가옥이 서서히 지상가옥으로 올라온다. 가옥의 지상화가 나타난다. 청동경험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야. 예산의 미술 설계 때문에. 그걸 외우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야. 지형적 특징을 생각해보면 가옥의 지상화가 서서히 나타난다. 그 다음에 이 지형은 어떤 지형이야? 아까 전에 우리 범람은 쌓였지. 퇴적 지형이지. 퇴적은 쿠션이 많지. 자, 땅이. 근데 이건 어떻게 됐어? 원래는 이렇게 생긴 지형이야. 이쪽만 집중 깎였어. 깎이고. 땅이 어때? 딱딱하지. 이건 지형이 침식 지형이란 말이야. 그러면 땅이 딱딱해. 그러면 실제로 사람들이 사는 땅은 전부 다 평평하지. 여기 사겠지. 근데 이게 쿠션이 없지. 그럼 토기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요? 비싼 누이통 만들어 씨발 때 꼽아볼까? 처음에 멍청하게 이사 올 때 가져와가지고 막 꼽다가 막 몇 개 깨먹었겠지. 그렇겠지?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처음에 나의 상상력으로 이렇게 했을 것 같아. 비싼 누이토기를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아까우니까 꼽다가 안 돼가지고 여기다 돌을 받쳐놨을 거야. 경상도 말로 돌을 공분하 그러는데 이렇게 돌을 받쳐가 딱 세워. 그지? 이렇게 살다가 한 500년 만에 우리의 청동계의 천재가 나타났어. 야, 이 병신들아. 이 딱딱한 땅에 밑을 뾰족해가 뭐 돌을 받쳐가 지랄이야. 그러지 말자. 밑을 넓적하게 가자. 땅이 단단한 곳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만들자. 그리고 비쌀 보니까 이제 좀 촌스러워. 보다 심플하게 가자. 심플 토기로 바뀐 거야. 이게 병신한 민무늬 토기야. 알겠어? 생산력에 따라서 패션 감각이 달라진다. 우리 막내가 신림동 살 때 몸 빼입고 돌아다니는데 행복한 줄 알더만 이 여자가. 요즘은 뭐 이상한 명품 이런 거 많이 망걸치다니라고 지랄이야. 달라진단 말이야. 그치? 자,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여봐. 그들이 살았던 자연재망의 지형적 특징 때문에 지하가옥인 움집을 만들었고 토기를 만들더라도 밑이 뾰족하게 만들어서 꼽아뒀고 그런데 생산력이 올라가서 구릉지의 배산임수 촌락에 와서 살면서 어떻게 된다? 이제 추위는 걱정 없어. 배산임수니까. 그러니까 굳이 지하로 파들어가면 습기를 채우고 싫잖아. 서서히 올라온다. 가옥의 지상화가 나타난다. 알았나?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신식지형으로 땅이 딱딱하기 때문에 비싼 무늬 토기 모양은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밑이 넓적하게 가고 그 다음에 보니까 비싼 신림동 패션이야. 안 맞아. 그래서 패션 감각 바꿔봐. 보다 심플하게 가자. 심플 토기로 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청동기의 민무늬 토기가 이런 모양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이때 이제 오면서부터 인구가 팍팍 늘어난다. 생산력이 늘어나면 아무래도 생산력이 늘어나면 사람들이 수명도 늘어나고 남자들의 정력도 좋아지고 여자들의 발력도 커지니까 인구가 늘어나. 그래서 본격적으로 마을이 형성된다. 알았어. 가옥의 지상화와 함께 칠학이 형성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 칠학이. 그래서 거기 그림의 집자리 그림을 잘 봐봐. 가옥의 구조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와 있지. 집터도 있고 공동저장 창고도 있고 의식장소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모양이 나오는 게 이게 청동기. 이 그림이 시험에 잘 나오니까 잘 알아야 돼. 알겠어? 왼쪽에 있는 게 신석기 때 움집, 오른쪽에 있는 게 청동기 때 집자리 그림이다. 이런 것들을 하나의 논리적인 틀 속에서 쫙 정리를 해버리면 쉽게 풀 수 있는데 지금까지 한 것을 아주 간략하게 지형도를 그려가지고 정리를 해줄 테니까 이제 요 정리를 가지고 오늘 수업은 끝내고 문제 2개 풀고 끝내겠어. 지형도는 지리에서 그리지만은 지리 선택한 애들 꽤 많으니까 또 없는 애들은 그냥 보면 돼. 지형도를 볼 때는 요 밑에 보면 추측이 나와 있어. 추측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0, 여기 1km 이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지도에 있어서 밑에 이 잔은 무조건 1cm야. 그러면 1cm의 실제 거리는 0.5km. 0.5km는 500m고 500m는 5만 cm야. 그럼 1대 5만이야. 가장 많이 쓰는 지형도가 1대 5만 지형도야. 그리고 여기 이렇게 하천이 나 있다. 근데 이게 큰 하천 하류라면 양 안에 뭐가 나타나냐면 밥 표시가 돼 있다. 이름이 밥 표시다. 밥 표시가 돼 있다. 그러면 여기가 자연재방이야. 요 뒤쪽에 논 표시가 돼 있다. 논 표시가 돼 있다. 이런 데 섭지 표시가 돼 있다. 이러면 이게 배우습지.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주곡선이 이렇게 있다. 주곡선 20m 간격이야. 그러면 요 주위보다 여기가 여기 20m 높고 40, 60, 80 높다는 이야기야. 알겠어? 그럼 여기가 숫자가 만약에 120이라면 여기가 100m짜리야. 뭐 그런 건 이제 몰라야 되는데. 자, 그리고 요 밑에 가옥 표시가 돼 있고 논 표시가 일부 있다고 하자. 그랬을 때 지금 요런데 밥 표시되어 있는 여기를 여기를 A, 논이나 섭지 표시되어 있는 여기를 B, 그리고 산 아래에 있는 마을 여기를 C. 이렇게 하면 A가 자연재방, B가 배우섭지, C가 배산임수. 산 아래에 있는 마을. 앞에 물이 있어. 그치? 맞나? 그러면 지금까지 정리한 것을 간단하게 보면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청동기로 올라갔는데 어디에 살다가 어디로 올라간 거야? A에 살다가 C로 올라간 거야. 그치? 맞나? A에 살 때 그들의
토기 모양은 밑이 뾰족했어. 그리고 여기는 민무늬 톡이었어. 심플 톡이었어. 맞나? 그리고 여기에는 사람들이 움집에 살았어. 여기서부터는 취락이 형성됐어. 마을이 형성됐어. 그렇지? 그리고 움집은 지하가옥이야. 지하가옥이고 취락이 형성되면서 가옥의 지상화가 나타났어. 서서히 반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온다. 자, 이런 신석기에서 청동기로 오면서 나타난 일련의 변화가 이런 거지. 맞나? 지금까지 한 것을 지도 속에서 간단하게 딱 정리하면 이러한 모든 변화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다? 생산력의 증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오케이? 이해돼? 그 다음에 요 정도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한국지리를 선택하는 애들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자연재방에 대해서 그 범람원에 대한 이해를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지. 범람원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A가 자연재방. 그럼 자연재방 아까 정리한 거 한번 더 떠올려보고 B가 배우서치.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쭉 해보면 될 것 같다. 맞습니까? 요것이 지금 한국지리에서 우리가 생각해볼 내용입니다. 오케이? 자, 이러면 오늘 수업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싹 해봤단 말이야.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느냐 한 데 대한 정리를 했으니까 잘 참조해서 해보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오른쪽에 문제가 2개 있어. 같이 읽으면서 한번 풀어볼 테니까 너희가 잘 생각하고 답을 해봐. 이 책은 이제 작년하고 구조를 좀 바꿔놓은 게 가장 기본적인 설명을 하면 바로 가장 중요한 문제를 풀도록 바로 옆에다 배치시켜놨어. 예전에는 내용만 딱 하고 문제를 딱 빼놨는데 학력이 자꾸 떨어져서 적각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주제 하나가 완성되면 문제를 다 넣어놨어. 그래서 문제 풀 때 잘 집중해. 다음 지도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지도 가나 지역을 답사해 보기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가나 지역은 어떤 지역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가? 가나다가 한강 옆에 있는데 뭐 박교시도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흙에는 모래가 비교적 많이 섞여있다. 감리만 본다 그지? 주민들은 이 지역은 배수가 잘 된다. 오래된 가옥에서는 짙을 도도 높이 흔적이 발견됐는데 이거는 이제 지리에 나오는 건데 터도둠집이라는 건데 뭐지? 자연재방이지. 그래서 답이 2번 쉽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2번은 이거는 예전에 이제 94년은 완전 통합교과적으로 나올 때 이제 지리와 국사가 섞인 문제야. 위 지도의 가 지역에서 그림과 같은 유물 2점이 발견됐어. 비싼 물이 통배하고 오른쪽에 있는 게 뭐지? 습기인데 갈아서 만든 습기지? 그래서 간습기야, 간습기. 알겠어? 이 유물을 사용한 사람들의 생활상에 관한 보기 설명 중에서 맞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이 형태가 가장 많이 나왔어. 비싼 물이 통이 두고 신석기 시대 사람의 생활상을 옳은 거 고라라는 거야. 그러면 기억. 당시 무덤으로 고인돌이 많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맞나? 고인돌은 청동기 족장의 무덤이지? 그런 것도 모르면 진짜 공부 안 돼 있는 거야. 그럼 기억은 날아가. 그러면 칼로파 1, 2, 3 칼로 파버려. 그럼 답이 4번, 5번 중에 있네. 이들의 집자리 바닥은 원형이나 뭐가 동그란 방향일 것이다. 맞지? 아까 동그랗다 이거지? 니언이 맞네. 그 다음에 이들은 다른 신속과 기론을 통하여 부족을 이루었을 것이다. 아직 공부를 안 했는데 우리나라 신석기 중요한 특징이 조경이야. 다음 시간에 할 거다. 그 다음에 니를 봐봐. 집의 피집의 관계가 확립되고 경제활동의 중심이 남성으로 올라갔다. 자, 집의 피집의 계급 관계 나타나는 게 언제부터 나타나지? 청동기부터 나타나지. 틀렸고. 그 다음에 위험. 농경이 시작되었으나 짐승 사냥과 물고기 다리도 경제생활에서 큰 몫을 차지했었다. 아까 뭐래? 원시 농경이 시작되었지만 생산력이 한계 때문에 수렵으로 채집을 같이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지. 그걸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답이 미연, 이것, 미연, 4번이 된다.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또 많이 풀어본 문제야. 풀어본 문제인데, 첫 시간에 우리가 한 요 방법을 잘 너희가 정리를 해놓고 내가 했던 것들을 다, 잘 들어. 다른 과목에도 반드시 다 적용해라 말이야. 예전에는, 지금은 이과생들이 아예 내 강의를 들을 수가 없지만은, 예전에는 애들이, 사회 탐구만을 목적으로 수업 듣지 않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수능에 대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공부를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론이나 이런 차원에서 강의를 많이 들었는데 내가 오늘 해준 발상의 전환은 이 과목에 한정해서 한 이야기가 아니고 모든 과목에 그대로 적용을 해서 하라는 의미에서 이걸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걸 모든 공부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어.